서울의 중심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성운 그룹 본사 50층 집무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서늘하고 건조해서 마치 사람의 온기를 거부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 정막 속에서 한서윤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하얀 봉투를 검은색 마호가니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독하게 단련된 비서로서의 직업의식은 그 떨림조차 완벽하게 감추어 주었기에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강도진 전무는 그녀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만년필을 굴리며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서유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를 채워 넣었고,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보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입을 열 준비를 마쳤는데, 그것은 그녀가 수개월 동안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고 시뮬레이션했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닥쳐오니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강도진은 서윤이 내민 봉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결제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장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의 오만하고 수려한 이목구비는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조각상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냉혹한 지배자의 기질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책상 앞에 꼿꼿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하며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고, 마침내 만년필 뚜껑을 닫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도진은 턱으로 책상 위의 봉투를 가리키며 이것이 또 무슨 시위냐는 듯한 어조로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서윤이 감히 자신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오만이 짙게 깔려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도진의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익숙했기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사직서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발음하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스케줄을 보고할 때와 다름없이 사무적이고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인수인계 파일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고, 후임자가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매뉴얼은 물론이고 도진의 까다로운 식성이나 옷차림 취향 그리고 사소한 버릇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기에 자신이 떠나더라도 업무 공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윤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도진이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았으나, 도진은 그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버렸고, 그 뒷모습에서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묘한 기류가 흘러나왔다. 도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고, 일개 비서의 사직 통보에 자신의 심박수가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에 대한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그에게 한서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손과 발이자 뇌의 일부와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지난 7년간 성운그룹의 후계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진이 벌인 수많은 전쟁터에서 서윤은 언제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었고, 그녀 없이는 자신의 스케줄 관리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도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연봉 협상을 위해 쇼를 하고 있다고 애써 치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서 읽히는 것은 돈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지독한 피로감과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실한 갈망이었기에 도진은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서윤은 도진의 침묵이 길어지자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못을 박았고,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도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어 그는 맹수처럼 돌아서서 서윤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도지는 성운그룹의 이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번 이사회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면 숙부에게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은 배신 행위라고 으르렁거렸다. 그의 거친 손길과 분노에 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서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은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맞받아쳤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조차 쉬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눈에서 예전과 같은 충성심이나 동경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깨닫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상실감의 예고편이었다. 그는 잡고 있던 서윤의 턱을 놓고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리며 도대체 얼마를 원하냐고 물었고 백지수표라도 써주면 만족하겠냐는 투로 비꼬았지만 서윤은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상투적인 대답을 남기고 뒤를 돌아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도진은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 던져 산산조각을 냈고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넓은 집무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거대해져서 그를 집어삼킬 듯이 타올랐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시간에도 서유는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며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는데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인장 화분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지난 7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부푼 꿈을 안고 입사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도진의 까다로운 비위를 맞추고 그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 전부였으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 속에서 그녀는 연애는커녕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가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기계 부속품처럼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더 늦기 전에 평범한 행복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사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지만 막상 떠나려니 익숙한 공간에 대한 미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깼고 발신자 화면에는 강도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는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시하려 했지만 전화는 끊어지지 않고 집요하게 울려대며 마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보채고 있었다. 결국 서유는 한숨을 내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압적이었으며 당장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오지 않으면 그녀의 퇴직금은 물론이고 업계에서의 평판까지 모조리 망가뜨려 놓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명령이었다. 서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마지막까지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도대체 그가 무슨 꿍꿍이인지 확인하고 끝내겠다는 오기가 발동하여 짐 상자를 내려놓고 겉옷을 챙겨 입은 뒤 회사를 나서 택시를 잡아탔다. 강남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자 서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는데 거실 바닥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돈의 양은 좋게 수백억 원은 되어 보였다. 그 돈무덤의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는 도진의 모습은 마치 타락한 왕국을 지배하는 폭군처럼 보였고 그는 들어오는 서윤을 향해 잔을 들어 올리며 어서 오라는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현기증이 날 정도의 돈 냄새와 비현실적인 상황에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도진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즐기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돈다발을
밟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도진은 서윤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이 돈은 전부 현금 500억 원이며 네가 평생 이래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이지만 자신에게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긁어놓았다. 그는 서윤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기 위해 그녀를 이곳으로 불렀다고 말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 조건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자신은 사랑 따위는 믿지 않으니 가장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고 싶다고 본론을 꺼냈다. 서윤은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진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그녀의 사고 회로를 완전히 정지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강제로 돈더미 위에 올려놓으며 나와 1년만 결혼 생활을 유지해준다면 이 500억 원을 전부 너에게 줄 것이며 이혼 후에는 성운그룹 계열사 중 하나를 떼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제안임을 강조하며 서윤이 자신의 곁을 떠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평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도 돈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니 감정 소모 없는 완벽한 쇼윈도 부부가 되자고 설득했다. 서윤은 도진의 제안이 모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부하기 힘들 만큼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서윤은 곧 정신을 차리고 도진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은 물건이 아니라고 외쳤고 돈으로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당신의 오만함에 질렸다고 소리치며 뒤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끈질기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네가 후원하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고아원이 내일 아침 불도저에 밀려 사라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협박했고 서윤은 그 말에 얼어붙은 자리에 멈춰섰다. 도진은 그녀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비열한 사업가였기에 서윤은 분노로 몸을 떨며 그를 노려보았지만 도진은 승자의 그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서윤은 눈앞에 놓인 계약서와 산더미처럼 쌓인 현금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듯 바라보는 도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자신이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고 이 위험한 도박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죽이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조항 하나하나가 도진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불공정 계약임을 알 수 있었지만 지금 당장 고아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절박함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진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에 당혹감을 지우고 서늘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펜을 들어 서명란의 이름을 적기 전 도진에게 한 가지 수정 제안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진은 서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우며 무엇이든 말해보라고 허락했고 서윤은 계약서 맨 아래 빈 공간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도진이 예상치 못한 전혀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서윤은 펜을 내려놓으며 당신이 제안한 결혼을 받아들이겠지만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닌 성운그룹의 공동 경영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만약 당신이 계약을 위반할 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도진은 서윤의 당돌함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리며 역시 자신이 선택한 여자가 맞다고 감탄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히며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결혼 생활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렸다.
강도진은 한서윤이 계약서 하단에 추가한 파격적인 조항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는데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보다는 기묘한 흥미로움이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고 마치 예상치 못한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입가에 비틀린 미소를 머금은 채 만년필을 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돈에 팔려오는 수동적인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고 성운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분과 권력을 요구하며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 한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배짱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그 감탄의 이면에는 그녀가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심리를 틀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네가 원하는 권력이 독이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펜을 내밀며 서명을 재촉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져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윤이 내민 계약서에 도진의 서명이 휘갈겨지자마자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미리 준비해 온 꿈의 동산 보유권 재개발 저지 및 영구 임대 보장에 관한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였고 그녀의 치밀함에 도진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도진이 약속한 500억 원이라는 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라온 고향이자 수많은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보유권을 지키는 일이었기에 이 각서의 공증을 받기 전까지는 결혼 발표를 미룰 것이라고 못을 박았으며 그녀의 태도는 협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도진은 그녀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것은 자신이었기에 순순히 각서에 서명했고 이로써 두 사람은 사랑이 배제된 철저한 이해관계로 얽힌 공범자가 되어 서로의 목줄을 쥐게 되었다. 계약이 체결된 직후 서윤은 거실 바닥에 널려있는 현금 뭉치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돈을 즉시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보유권 후원재단 설립을 위한 초기 자금으로 동결시킬 것을 지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섞여 있지 않아 듣는 이를 압도했다. 도진은 그녀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공적인 명분으로 돌려버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가진 욕망의 그릇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것을 깨달았고 단순히 사치나 향락을 위해 자신과 결혼한 것이 아님을 직감하며 묘한 패배감을 맛보았다. 서윤은 도진에게 다가가 이 결혼은 1년짜리 프로젝트일 뿐이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자신은 미련 없이 떠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도진이 알지 못하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의 펜트하우스에 서윤의 짐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짐은 화려한 명품 가방이나 보석함이 아니라 낡은 서적들과 업무용 파일 그리고 심플한 옷가지들이 담긴 박스 몇 개가 전부여서 이 거대한 저택의 화려함과는 지극히 이질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저택의 고용인들은 새로운 안주인이 될 서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출신 배경을 두고 수군거리며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서윤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집안의 살림살이와 고용인들의 업무 분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7년간 도진의 비서로 일하며 터득한 완벽주의 성향을 발휘하여 집안의 모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카리스마는 고용인들의 기를 죽이기에 충분했으며 단 하루 만에 펜트하우스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도진은 서윤이 펜트하우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하거나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마치 원래 이곳에 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도진의 맞은편에 앉아 태블릿 PC로 경제 뉴스를 체크하며 무심하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도진은 그녀의 건조한 태도에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지만 애써 감정을 감추며 오늘 저녁 본가에서 열릴 가족 만찬에 대해 언급했고 그 자리는 서윤을 공식적인 약혼녀로 소개하는 자리이자 하이에나 같은 친척들이 그녀를 물어뜯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전쟁터임을 예고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며 자신이 입을 드레스와 장신구는 직접 고르겠다고 말했고 도진이 준비해둔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단정하면서도 품위 있는 네이비 블루 컬러의 정장을 선택해 그녀만의 우아함을 강조했다. 저녁이 되고 두 사람은 도진의 리무진에 올라타 성운그룹 본가로 향했는데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조차 두 사람의 온밀하는 무거운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 차갑게 느껴졌다.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서윤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녀가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서윤은 먼저 입을 열어 도진의 숙부인 강 회장이 이번 합병건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심어놓은 이사들이 오늘 만찬에 참석할 것이라는 정보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일륜지대사 앞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든든함을 느낌과 동시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실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성운그룹 본가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리무진이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멈춰 섰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십 대의 고급 세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따뜻함보다는 위압감을 주고 있어서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도진이 먼저 차에서 내려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도진은 그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느끼고 그녀 역시 겉보기와 달리 내면에서는 엄청난 긴장감과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꽉 쥐어주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눈짓을 보냈고 서윤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다시금 냉철한 비서의 가면을 얼굴에 덮어쓰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꽂혔는데 그 시선들은 호의보다는 질투와 경멸 그리고 탐색의 빛을 띠고 있었고 특히 도진의 계모인 조 여사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 여사는 서윤이 다가오자마자 그녀의 출신을 들먹이며 근본 없는 여자가 가문의 물을 흐리고 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조 여사가 최근 불법 미술품 거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암시하는 말로 받아쳤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일개 비서 출신인 서윤이 재벌가 안주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도진은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며 서윤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중후한 목소리와 함께 성운그룹의 실세이자 도진의 숙부인 강태산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공포심을 유발했다. 강 부회장은 도진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시선은 줄곧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듯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서윤은 강 부회장이 도진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가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의 위선적인 태도에 속지 않고 정중하면서도 빈틈없는 태도로 응대하며 그가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유연하게 피해 나갔다. 강 부회장은 서윤이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직감하고 화제를 돌려 도진이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은근한 압박을 가했는데, 이는 도진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인 수작이었다. 도진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박하려는 찰나 서윤이 한 발 앞서 나서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 분석 보고서와 해외 투자자들의 의향서를 이미 확보해 두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강 부회장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완벽 그 자체였고,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해 보이자 주변에 있던 이사들과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그녀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했고, 강 부회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서윤의 활약으로 분위기는 반전되었고, 도진은 자신을 대신해 싸워주는 서윤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전우애이자 존경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지뢰밭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등 뒤에는 여전히 보육원의 아이들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서윤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복도를 걸어가던 중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는데, 돌아보니 그곳에는 도진의 이복 동생이자 망나니로 소문난 강민재가 서늘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강민재는 술 냄새를 풍기며 서윤을 벽으로 밀어붙이고는 형이 돈으로 사온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맛 좀 보자며 저급한 농담을 던졌고, 그의 손이 서윤의 얼굴을 만지려 하자 서윤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목을 꺾으며 제압했다. 그녀는 비서 생활을 하며 호신술을 익혀두었기에 취한 남자 하나쯤은 거뜬히 상대할 수 있었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강민재의 귀에 대고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도진이 나타나 그 광경을 목격했고,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달려와 강민재를 주먹으로 가격하며 바닥에 쓰러뜨렸는데, 그 모습은 평소의 냉철한 이성을 잃은 야수와도 같았다. 도진은 피를 흘리는 강민재를 내려다보며 내 여자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고 경고했고, 서윤은 처음으로 도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폭발시키는 모습을 보며 묘한 떨림을 느꼈다. 소란이 정리되고 두 사람은 다시 리무진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는데, 차 안의 공기는 아까와는 사뭇 다르게 무거우면서도 묘한 열기가 감돌고 있었고, 도진은 찢어진 손등을 만지작거리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구급 상자를 꺼내 도진의 손을 치료해주기 시작했고, 소독약이 닿을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는 도진을 보며 조용히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지만, 도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서윤에게 괜찮냐고 되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좁은 차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묘한 전류가 흘렀지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서로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혼란스러운 밤을 보내야만 했다. 성운그룹 창립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6성급 호텔의 VIP 대기실 거울 앞에는 그동안 무채색 정장 속에 철저히 감추어져 있던 한서윤의 화려한 미모가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비장함을 담고 있었다. 전문 아티스트들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그녀의 모습은 성운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안주인이 되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웠지만 서윤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대조적인 차가운 이성이 서리빨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며 오늘 밤이 단순한 사교 파티가 아니라 도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첫 번째 전면전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목걸이의 보석보다 더 단단한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깊은 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강도진은 검은색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창가에 서 있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는데 평소에 빈틈없는 비서가 아닌 우아하고 고혹적인 여인의 자태에 그는 순간적으로 숨이 굳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도진은 자신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당혹스러워했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서윤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었고 서윤이 그의 팔에 손을 올리자 얇은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감지하고는 무언의 위로를 건네듯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는 오늘 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물어뜯으려 달려들겠지만 자신이 곁에 있는 한 그 누구도 그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을 것이라는 맹세를 속으로 되뇌며 비장한 표정으로 연회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두 사람의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지만 서윤은 도진의 팔짱을 낀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우아한 미소를 유지하며 그를 리드하듯 우아하게 레드카펫 위를 걸어 나갔다. 쏟아지는 질문 세례와 눈이 부실 정도의 조명 속에서도 서윤은 도진의 보폭에 완벽하게 맞추어 걸으며 그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각도를 유지했고 이는 7년간 그의 그림자로 살며 체득한 본능적인 감각이자 철저한 계산의 결과였다. 도진은 곁에 있는 서윤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고 두 사람의 완벽한 비주얼 합은 다음날 모든 신문의 단위 일면을 장식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연회장 내부에는 정재계의 거물들과 성운 그룹의 경쟁자들이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하이에나처럼 모여 있었고 그들은 도진의 약혼녀가 고작 비서 출신이라는 사실을 안주 삼아 샴페인 잔 뒤로 은밀한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지만 서윤은 그들의 속삭임을 모두 감지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미 비서실장 시절부터 이들의 약점과 비밀 파일들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해 두고 있었기에 겉으로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눈빛만으로 그들을 제압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사치스러운 보석으로 치장한 재벌가 부인들이 서윤에게 다가가 짐짓 친근한 척하며 출신 성분을 비꼬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서윤은 상대방의 남편이 최근 연루된 스캔들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품위 있게 대화를 차단해 버리는 노련함을 보여주어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연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강태산 부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중동의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핵심 투자자인 알리 회장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그는 도진이 알리 회장과의 투자 유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통역사 없이 그를 데려와 도진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다. 알리 회장은 성운그룹이 준비한 할랄 푸드가 자신의 엄격한 종교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불같이 화를 내며 아랍어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었고 영어나 불어에는 능통하지만 아랍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도진이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는 사이 강태산 부회장은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주변의 이사들과 주주들은
도진이 이 중요한 외교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상황은 점점 도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며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서윤이 도진의 앞으로 우아하게 나서며 유창한 아랍어로 알리 회장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건넸는데, 그녀는 단순히 언어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금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코란의 구절까지 인용하며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서윤은 주방장에게 즉시 새로운 요리를 주문하는 동시에 알리 회장의 고향인 사막 지역의 전통 속담을 섞어가며 대화를 이끌었고, 격노했던 알리 회장의 표정은 점차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리 회장이 평소 한국의 도자기 예술에 관심이 많다는 정보를 기억해내고 성운재단 박물관에 소장된 국보급 고려청자를 특별히 관람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고, 이를 지켜보던 강태산 부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알리 회장은 서윤의 지혜와 배려에 감탄하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도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훌륭한 반려자를 둔 것은 알라의 축복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로써 도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신호를 얻게 되었다. 도진은 곁에서 빛나고 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능력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경외심과 그녀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소유욕의 발로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서윤을 단지 유능한 비서로만 치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성운의 안주인이자 자신의 옆자리에 설 자격이 충분한 유일한 여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위기가 지나간 후 도진은 서윤을 이끌고 연회장의 소란을 피해 한적한 테라스로 나갔는데, 밤하늘의 별빛과 서울의 야경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비즈니스가 아닌 서로의 존재에 집중하며 묘한 침묵을 공유했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서윤에게 다가가 아랍어는 언제 배웠냐고 물었고, 서윤은 도진이 중동 시장 진출을 계획하던 3년 전부터 틈틈이 공부해왔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는데, 그녀의 대답은 도진의 가슴 한구석을 찌르며 묘한 통증을 유발했다. 도진은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깨닫고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는데, 평소의 오만한 목소리가 아닌 진심이 담긴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서윤은 도진의 갑작스러운 스킨십과 따뜻한 눈빛에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쥐며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왔고, 두 사람 사이에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도진은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이 결혼이 가짜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싶다고 속삭였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는 서윤의 마음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녀의 이성적인 방어벽을 허물어뜨리려 했다.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도진을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밤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도진의 손길에 저항하지 못한 채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테라스 문이 열리고 비서실 직원이 도진을 찾는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지만,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놓았고,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복잡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도진과 서윤은 팔짱을 낀 채 다시금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입장할 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견고한 아우라에 압도되어 감히 험담을 하지 못했다. 강태산 부회장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며 술잔을 세게 움켜쥐었지만, 이미 승리는 도진과 서윤의 것이었고 오늘 밤의 주인공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피로가 몰려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는데 도진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운전할 것을 지시하며 서윤이 깨지 않도록 배려했고 잠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도진은 오늘 밤 서윤이 보여준 기적 같은 활약을 되새기며 그녀가 없는 자신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억만금을 주어서라도 그녀를 평생 자신의 곁에 묶어두고 싶다는 위험하고도 이기적인 욕망을 품게 되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도진이 서윤을 안아들고 침실로 향할 때 서윤이 잠결에 웅얼거리며 도진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무방비한 모습은 도진의 심장을 다시 한번 강타하며 그를 무장해제시켰다. 도진은 침대에 서윤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잠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었고 그것은 계약서에는 없는 명백한 위반 행위였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방을 나온 도진은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서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다짐했고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도 그녀의 손만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성운그룹의 미래가 걸린 초대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경쟁사인 태영그룹이 성운의 핵심 설계 도면과 입찰가 산정 기준을 그대로 베껴 선제 발표를 감행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50층 집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정보가 유출된 경로는 내부 서버의 최상위 보안 등급 폴더였고 그곳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강도진과 그의 아이디를 공유받은 한서윤,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인 박이사 단세, 사람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무실의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태영그룹의 발표 자료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고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혔다는 배신감과 그룹의 존폐가 걸린 위기 상황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도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집무실에 서 있는 서윤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윤이 5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며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그날의 기억이 왜곡 형태로 되살아나 그녀에 대한 의심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끝낸 후 챙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사나 숙부인 강태산에게 정보를 팔아넘겼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을 세웠고 평생을 속고 속이는 재벌가의 암투 속에서 자라온 그의 방어 기제는 그 누구도 온전히 믿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에게 네가 한 짓이냐고 물었고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지난 7년간 그녀가 쌓아올린 신뢰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잔인한 선고와도 같았다. 서윤은 도진의 의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차가운 침묵을 유지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호소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며 지금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사원증과 보안 카드를 목에서 빼어 도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에서 물러나 있겠다고 말했고 만약 자신이 범인이라면 위약금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까지 달게 받겠다는 말로 결백을 주장했다. 서윤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도진을 향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남자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상처가 짙게 배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도진은 서윤이 남기고 간 사원증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가 떠난 빈자리가 주는 거대한 공허함에 압도되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잡지 못했고 오히려 보안팀을 불러 그녀의 그리롱게
모든 접속 기록과 통화 내역을 샅샅이 뒤지라고 고함치며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서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고, 그녀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들을 부정하며 술병을 집어들었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도지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고립된 성의 성주처럼 홀로 남겨진 채 의심과 후회 사이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나온 서유는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걸었는데, 차가운 빗물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녀의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의심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자신을 그 정도의 인간으로 밖에 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서유는 좌절하여 주저앉는 대신 근처의 허름한 PC방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고,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긴 뒤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성운그룹의 보안망을 우회하여 접속 로그를 직접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진실을 가리고 있는 두꺼운 장막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었다. 서윤이 이토록 뛰어난 해킹 능력과 정보 분석력을 갖게 된 데에는 남모를 아픈 과거가 숨겨져 있었는데, 10년 전 성운그룹의 유능한 재무이사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횡령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을 때 그녀는 힘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강태산 부회장의 계략이었음을 알게 된 서유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비서로 입사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밤낮 없이 정보, 수집 능력과 해킹 기술을 연마해왔던 것이다. 그녀에게 이번 누명 사건은 10년 전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비극의 재현과도 같았기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진범을 찾아내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윤의 모니터 화면에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는데, 정보가 유출된 시간에 도진의 아이디로 접속한 IP 주소가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의 낯선 장소로 확인되었고, 그 위치를 추적한 결과 도진이 친형처럼 따르던 비서실장 김 실장의 개인 오피스텔임이 드러났다. 김 실장은 도진이 어릴 때부터 그의 곁을 지키며 충성심을 보여주었던 인물이기에 도진이 그를 의심 명단에서 제외했을 것이 뻔했고, 범인은 바로 그 점을 노려 도진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이다. 서윤은 김 실장이 최근 도박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금융 기록까지 확보한 뒤 USB에 모든 증거 자료를 담아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눈빛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김 실장이 은밀하게 강태산 부회장의 측근과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으로 향했는데, 그녀는 종업원으로 위장하여 그들의 옆방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벽에 귀를 대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옆방에서는 김 실장이 강 부회장 측에게 대가를 요구하며 도진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하는 목소리와 그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고, 서윤은 이 결정적인 증거가 도진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녹음이 끝난 후 서윤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 김 실장과 마주했고, 사색이 된 김 실장 앞에서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지금 당장 도진에게 가서 자백하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을 경찰과 언론에 동시에 공개하겠다고 차갑게 경고했다. 김 실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윤의 다리를 붙잡으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서윤은 그를 매몰차게 뿌리치며 당신의 배신으로 인해 도진이 겪었을 고통과 자신이 받았던
모욕을 생각하면 용서는 사치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김 실장을 앞세워 성운그룹 본사로 돌아갔고 엉망이 된 도진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도진은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폐인과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다. 서윤이 김 실장을 도진의 앞에 밀치자 도진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서윤이 책상 위에 USB와 녹음기를 내려놓으며 진범을 데려왔으니 직접 확인하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서늘하다 못해 시리기까지 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김 실장의 목소리와 강 부회장 측의 음모를 들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에 찬 표정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았는데 김 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백했다. 도진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김 실장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지만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과 끝까지 자신을 위해 움직여준 서윤을 의심했다는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를 덮쳤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서윤은 이미 그에게서 시선을 거둔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단절된 시선은 도진에게 그 어떤 비난의 말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상황이 정리되고 김 실장이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간 후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는데 도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서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싶을 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다. 그는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자책하며 다시는 너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서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당신의 사과는 받겠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윤은 이번 일로 인해 우리의 계약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달았으며 앞으로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일적인 파트너로서만 움직이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자 도진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였다. 서윤은 엉망이 된 집무실을 정리하고 프로젝트의 수습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진에게 건네며 오늘 저녁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조하게 말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나갔다. 도진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가슴을 움켜쥐었고 서윤이 없는 텅 빈 사무실이 감옥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윤이 찾아준 증거를 바탕으로 태영그룹과 강태산 부회장에게 반격을 가할 준비를 시작했고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서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며 펜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열린 긴급 임원 회의에서 도진은 서윤이 작성해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며 강 부회장 측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했고 오히려 정보 유출의 배후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역공을 가해 회의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왔다. 회의석상 뒤편에 배석한 서윤은 냉철한 표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며 도진을 보좌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 같은 끈끈한 유대감 대신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도진은 회의 도중 틈틈이 서윤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고민했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오직 업무에만 집중하는 기계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도진의 속을 까맣게 태웠다.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거실에서 마주쳤는데 도진은 서윤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에 말문이 막혀 그저 잘 자라는 인사밖에 건넬 수 없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는데 참았던 눈물이 베개를 적시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이 도진에게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걱정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싫어 몸을 웅크렸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진 역시 잠들지 못한 채 술잔을 기울이며 서윤이 남기고 간 빈자리의 온기를 그리워했고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가 서윤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막과도 같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긴 밤을 지새웠다. 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성운그룹 본사 로비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도진은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찬 채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치욕적인 순간이었다. 횡령 및 배임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자금 조성이라는 혐의는 그를 성운의 황태자에서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시켰고 그를 둘러싼 기자들의 질문 공세는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가 먹잇감을 물어뜯는 것처럼 집요하고 날카로워 도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군중 속을 훑으며 본능적으로 한서윤을 찾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으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숙부인 강태산 부회장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치밀한 덫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혀 눅눅한 담요 한 장의 의지에 밤을 보내야 하는 서울구치소의 독방은 도진이 평생 누려왔던 펜트하우스의 안락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돈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도진은 딱딱한 마룻바닥에 앉아 벽을 응시하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었는데 그가 가진 수천억 원의 자산과 권력도 지금 이 순간 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나 변호사 한 명을 즉시 대령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윤에게 500억 원을 던지며 사랑조차 거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박하고 유치했는지를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삼켰지만 이미 그녀는 자신을 떠났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 한편 성운그룹 본사에서는 도진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가 폭락하고 주주들이 동요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는데 강태산 부회장은 이 틈을 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도진의 대표이사직 해임안과 자신의 회장 취임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강 부회장의 측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마치 승리가 확정된 것처럼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서윤이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들어섰다. 서윤은 도진의 위임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자신이 강도진 대표의 법적 대리인이자 성운그룹의 공동 경영권자임을 선포했고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강태산 부회장은 서윤의 등장에 코웃음을 치며 범죄자의 약혼녀 주제에 어디서 감히 행패냐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 부회장이 도진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이 조작된 증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예비 자료들을 이사들에게 배포했다. 그녀는 도진이 구속되기 직전 건네받은 보안키를 이용해 회사의 이중 장부를 확보했고 그 안에 숨겨진 강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불법 로비 리스트를 찾아내어 반격에 서막을 올린 것이었는데 그녀의 치밀한 준비성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윤은 만약 도진을 해임한다면 이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하여 성운그룹 전체를 공중분해시키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고 결국 강 부회장은 이를 갈며 회의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서윤이 홀로 거대 권력에 맞서 얻어낸 값진 승리였다. 회사를 수습하고 밤늦게 구치소 접견실을 찾은 서윤은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수척해진 도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죄수복을 입고 초라하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도진은 서윤이 면회를 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보이기 싫어 고개를 숙였고 이제 계약은 끝났으니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을 테니 제발 떠나서 네 인생을 찾으라고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곧 실형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며 서윤이 더 이상 자신과 얽혀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진 말을 쏟아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떨림이 섞여 있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수화기를 꽉 쥐며 단호한 목소리로 당신이 나를 해고할 권한은 없다고 잘라 말했고 계약서에는 배우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버리고 떠난다는 조항 따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당신이 500억 원으로 나를 샀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의지로 당신을 선택한 것이며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서윤은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며 반드시 당신을 꺼내줄 테니 안에서 무너지지 말고 버티라고 당부했고 도진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었다. 서윤은 구치소를 나온 뒤 본격적으로 도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돌입했는데 그녀는 10년 전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건과 이번 사건의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거 아버지의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형사를 찾아갔다. 허름한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전직 형사는 처음에는 서윤을 문전박대했지만 그녀가 내민 아버지의 유품과 간절한 눈빛에 마음을 열고 당시 수사 기록을 넘겨주며 강태산 부회장의 뒤를 봐주는 거대 법조 카르텔의 존재를 귀띔해 주었다. 서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강 부회장과 결탁한 검찰 내부의 부패 세력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잠복 근무를 마다하지 않는 그녀의 집념은 마침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서윤이 확보한 증거는 강태산 부회장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 주임을 증명하는 녹취록과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는데 이 장부는 강 부회장의 금고직이었던 전직 회계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서윤은 회계사를 설득하기 위해 도진이 마련해 두었던 비상금을 털어 그의 가족을 안전한 해외로 피신시켜 주었고 그 진심에 감동한 회계사가 마침내 입을 열어 강 부회장의 모든 범죄 사실을 털어놓게 만든 것이었다. 이제 서윤의 손에는 도진을 구원하고 강 부회장을 파멸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가 쥐어졌고 그녀는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리기 위한 디데이대를 잡기 위해 신중하게 때를 기다렸다. 한편 구치소 안에서 도진은 서윤이 넣어준 책과 편지들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그는 서윤이 자신을 위해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전해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존경심과 사랑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돈과 권력만이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라고 믿었던 가치관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고 진정한 힘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나온다는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보내는 답장에서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 대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적어 내려갔고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하며 어두운 독방 안에서 희망의 불씨를 키워나갔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서윤은 강태산 부회장이 자신의 회장 취임을 공식화하기 위해 개최한 대규모 기자회견장에 난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녀는 단순히 폭로에 그치지 않고 사법당국과 공조하여 현장에서 그를 체포하게 만드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그녀는 도진의 충성스러운 경호팀과 함께 기자회견장 뒷문으로 잠입하여 방송실을 장악했고 강 부회장이 연설을 시작하는 순간
대형 스크린에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카에게 누명을 씌우는 내용이 담긴 영상과 녹취를 송출할 준비를 마쳤다. 서유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고, 이제 곧 시작될 쇼가 성운 그룹의 역사를 새로 쓸 것임을 직감하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강태산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도진의 경영 실패를 비난하고 자신이 그룹을 정상화하겠다는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하자 장내 분위기는 그에게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서유는 방송실에서 큐사인을 보냈고 순식간에 회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메인 스크린에 강 부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영상이 재생되자 장내는 비명과 경악으로 가득 차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황한 강 부회장이 소리를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고, 서유는 당당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강 부회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고했다. 기자회견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강태산 부회장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발버둥 쳤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 서유는 그 혼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 서서 카메라를 향해 도진의 결백을 호소했고 진정한 성운 그룹의 주인은 강도진 뿐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는데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영웅의 탄생을 알렸다. 같은 시각 구치소 TV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도진은 화면 속의 서윤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이 기적 같은 승리에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후 도진은 무혐의로 풀려나 구치소 정문을 나서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환영 인파가 몰려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저 멀리서 두부 한 모를 들고 서 있는 서윤만이 들어왔다. 도진은 취재진을 뿌리치고 달려가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고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자신이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했는데 서윤 역시 도진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긴장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돈이나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나든 동지이자 연인으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성운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여의도 본사 대강당 앞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소액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거대 재벌의 몰락과 부활이라는 세기에 드라마를 목격하고자 하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팽팽하게 서려 있었다. 강도진은 검찰 조사와 구치소 생활로 인해 다소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고 단단한 심연을 품은 진정한 리더의 그것으로 변모해 있었고 곁에서 그를 보좌하는 한서윤은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슈트를 입고 냉철한 지성미를 뽐내며 도진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호흡을 완벽하게 읽어내고 있었으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경영권을 되찾는 자리가 아니라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성운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한 성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비장한 각오로 굳게 닫힌 회의장 문을 응시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도진과 서윤이 나란히 입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는데 강태산 부회장의 잔당 세력인 일부 이사들은 여전히 도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삐딱한 시선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도진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주주들은 도진의 등장에 웅성거렸지만 그의 곁에 서 있는 서윤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듯 했는데
이는 지난 며칠간 서윤이 보여준 놀라운 위기 관리 능력과 리더십이 이미 주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이 의장석에 앉고 서윤이 그 옆자리에 배석하자 강태산의 신복이었던 최 전무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도진의 경영 능력 부재와 최근의 스캔들을 문제 삼으며 대표이사 복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최 전무는 도진이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도덕성에 흠집이 난 경영자가 그룹을 이끌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주주들을 선동하여 장내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도진은 예전처럼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의 발언을 경청하는 여유를 보였다. 도진의 침묵이 길어지자 최 전무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서윤을 향해 화살을 돌렸고 그녀가 비서 출신이라는 점을 비하하며 전문 경영인이 아닌 정체불명의 여자가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성운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질 무렵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최 전무를 향하자 그는 마치 뱀 앞에 개구리처럼 움찔하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진 압도적인 카리스마 때문이었다. 서윤은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지난 10년간 최 전무를 비롯한 이 사회가 저지른 부실 경영과 횡령, 그리고 강태산 부회장과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그들이 빼돌린 회사 돈이 흘러 들어간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과 그 돈으로 매입한 호화 부동산 리스트, 그리고 자녀들의 불법 유학자금 지원 내역까지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이를 본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더할 나위 없이 건조하고 명확한 어조로 이 자료들은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들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임을 선포했는데 그녀의 말은 총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적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최 전무와 그 일당은 서윤이 제시한 완벽한 증거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 그들은 서윤이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자신들의 뒤를 캐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기에 이토록 방대한 양의 비리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공포를 느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성운 그룹의 미래 먹거리였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경쟁사의 기술을 유출하려 했던 정황까지 폭로하며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매국 행위임을 주주들에게 각인시켰다. 격분한 주주들은 당장 그들을 끌어내리라고 고함을 질렀고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최 전무와 비리 이사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는 광경은 마치 혁명의 현장을 방불케 할 만큼 뜨겁고 격렬했다. 장례가 정리된 후 도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과거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버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이 부족했던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 빈자리를 채워준 것은 바로 여기 있는 한서윤 이사였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녀를 그룹의 공동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도진의 파격적인 제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이어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도진의 겸손한 태도와 서윤의 능력에 대한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현이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마무리되었고 도진은 대표이사직에 복귀함과 동시에 서윤을 공동대표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성운그룹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표이자 평사원 출신 임원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도진과 서윤이 단상 아래로 내려오자 수많은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몰려들어 그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도진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서도 도진의 시선은 줄곧 서윤에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오늘 그녀가 보여준 눈부신 활약에 다시 한번 반하면서도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녀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텅 빈 회의장에 남겨진 두 사람은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긴 전쟁을 끝낸 전사들만이 느낄 수 있는 안도감과 허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출이었다. 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윤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고 서윤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잘해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어색함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적과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평화가 두 사람을 묶어주던 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섣불리 다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도진은 서윤을 집무실로 데려가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이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그는 서윤에게 이제 우리가 약속한 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찻잔을 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서윤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윤은 자신의 가방에서 구겨진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제 이 종이 조각은 효력을 다했으니 폐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고 도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했다. 도진은 계약서를 집어들고는 천천히 찢어버리며 종이 조각은 사라졌지만 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고백하려 했지만 서윤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성운그룹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리를 비울 수 없으며 공동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는 도진에 대한 거절이라기보다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확신하지 못한 서윤의 방어 기제였다. 도진은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여지를 발견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렇다면 그때까지 나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고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 도진은 서윤을 위해 펜트하우스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준비했는데 화려한 샴페인이나 음식 대신 서윤이 좋아하는 소박한 집밥을 직접 요리하여 그녀를 놀라게 했다. 요리에 서툰 도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는 볼품없었지만 서윤은 그 어떤 미슐랭 요리보다 더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라고 느끼며 숟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일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어린 시절과 사소한 취향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웃음꽃을 피우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식사가 끝나고 도진은 서윤을 테라스로 이끌어 서울의 야경을 선물했는데 그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가리키며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너의 곁을 영원히 지키고 싶다는 로맨틱한 고백을 던졌다. 서윤은 도진의 촌스러운 멘트에 픽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윤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통들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도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유능한 파트너를 잃고 싶지 않은
소유 욕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도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도진 역시 그녀의 마음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기로 결심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깊어가는 밤을 함께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고, 이 밤이 지나면 또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오른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는데, 직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두 대표의 다정한 모습에 놀라워하면서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다. 도진과 서유는 집무실에 도착해 각자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 서로를 바라보며 화이팅을 외쳤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이제 그들 앞에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 듯 했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반전을 숨기고 있기에 두 사람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늦가을의 어느 날, 성운 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의 풍경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강도진의 책상 바로 옆에 한서윤의 책상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공동 대표로서 회사의 모든 대소사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며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오늘 서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미묘한 긴장감과 결의에 차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결제 서류가 아닌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바로 도진과 서윤이 체결했던 1년간의 계약 결혼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날이었고, 서윤은 지난 1년간 자신의 통장에 묶여있던 5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도진의 개인 계좌로 전액 반환하는 절차를 막 끝낸 참이었다. 그녀는 이 돈이 자신에게는 족쇄이자 도진에게는 오만의 상징이었다고 생각했기에 계약이 끝나는 오늘이 되어서야 비로소 두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다. 도진은 서윤이 내민 이체 확인증과 이혼 합의서를 받아들고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는데, 그는 이미 서윤이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자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상실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서윤이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돈이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는 유일한 명분이자 연결고리라고 착각하며 살아왔기에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지면 그녀가 연기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정말로 이렇게 끝내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결말이냐고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짙게 배어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다. 서윤은 흔들리는 도진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는데, 그녀는 우리가 진정한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시작된 과거를 청산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자신이 펜트하우스에서 짐을 빼서 원래 살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갈 것이라고 통보했고, 회사에서도 당분간 휴직계를 내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도진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서윤의 말이 100번 옳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서윤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며 지난 1년간의 추억을 회상했는데, 처음 돈더미 위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부터 도진이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 면회를 갔던 일,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진은 서윤의 짐가방을 들어주며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는데 평소에는 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을 탔겠지만 오늘은 서윤의 뜻에 따라 그녀가 부른 택시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나란히 서 있었다. 택시가 도착하고 서윤이 차에 오르려 하자 도진은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언제까지나 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릴 테니 너무 늦지 않게 와달라는 고백을 남겼는데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애절했다. 서윤이 떠난 후 도진의 삶은 다시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듯 건조하고 적막해졌지만 그는 예전처럼 술이나 향락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업무에만 매진하며 서윤이 없는 빈자리를 성과로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서윤이 지적했던 자신의 단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는데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고 구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등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또한 그는 주말마다 서윤이 후원하던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시설 보수 공사를 직접 돕는 등 봉사 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점차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치유를 받으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한편 서윤은 휴직 기간 동안 여행을 다니고 밀린 독서를 하며 지친 심신을 달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도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와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녀는 도진이 보육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몰래 그곳을 찾아가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는데 땀에 젖은 채 아이들을 목마 태워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도진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냉혈한 재벌 3세가 아니라 따뜻한 심장을 가진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도진을 단순히 동정하거나 책임감 때문에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 강도진 그 자체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은 서윤에게 만나고 싶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약속 장소는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던 한강 둔치였다. 도진은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고 서윤이 다가오자 수줍은 소년처럼 벌떡 일어나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모습이 왠지 낯설면서도 귀여워 보여 서윤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도진은 서윤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잘 지냈냐고 물었고 서윤은 당신 덕분에 푹 쉬었다고 대답하며 두 사람은 나란히 강변을 걸었는데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봄날처럼 따스했다. 한참을 걷던 도진이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그것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낡은 만년필이었고 서윤은 그것이 자신이 입사 초기에 도진에게 선물했던 싸구려 만년필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도진은 이 만년필을 볼 때마다 네가 나를 위해 흘렸던 땀과 눈물을 기억했다고 고백하며 처음에는 너의 능력이 필요해서 계약을 제안했지만 이제는 너라는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500억 원이라는 돈으로 너를 사려고 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평생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돈이 아닌 나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바쳐 너를 사랑하고 존중하겠으니 부디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달라고 정식으로 청혼했다. 서윤은 도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대신 그녀의 손등에 기립을 맞추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으며 축복해주는 듯 했는데 도진은 서윤을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들을 쳐다보며 웃었지만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고 그렇게 그들의 위험하고도 아름다웠던 계약연애는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막을 내렸다. 1년 후 성운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열렸는데 도진과 서윤은 공동 대표로서 나란히 단상에 올라 임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회사의 비전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이제 부부이자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성운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었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재계의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가 잠든 요람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일요일 오후 성운그룹 본가 정원에서는 작은 가족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도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바비큐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굽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고 서윤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한때 서윤을 쫓아내려 했던 조여사와 친척들도 이제는 서윤의 능력과 인품에 감복하여 그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도진의 숙부 강태사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며 참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평화롭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도진은 잘 구워진 고기를 접시에 담아 서윤에게 가져다 주며 아내의 입에 직접 넣어주었고 서윤은 그런 남편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행복하게 받아 먹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냐고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때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남자였다고 농담을 던져 도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고 도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련도 우리가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속삭였다. 서윤 역시 도진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비서이자 나는 당신의 영원한 보스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이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흐릿해졌음을 느꼈고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도진과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도진 역시 서윤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배우며 완성된 인격체로 성장해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계약서라는 종이 조각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믿음과 헌신으로 맺어진 것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었다. 해가 저물어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 도진과 서윤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섰는데 길게 뻗은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며 두 사람의 동행이 영원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고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뿐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평생을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하며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었다.